북한이 발사체 2발을 추가로 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친서를 받았다고 밝힌 지 몇 시간 뒤에 발사한 건데 청와대는 내일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한 무력 시위로 분석했습니다. 직원들에게 막말 영상을 보게 한 한국 콜마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이 회사가 납품한 화장품을 사지 말자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도 유명한 일본 DHC 화장품은 자회사인 방송국을 통해 역사 왜곡 등 험한 방송을 내보내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리미를 나흘 앞두고 피해 할머니들을 기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피해자들은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면서 최근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도 비판했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이 분쟁 중인 땅, 쿠릴 열도가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지도에 일본 땅으로 표기돼 러시아가 강하게 항의하면서 올림픽 보이콧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 땅 독도 역시 같은 지도 안에 그려져 있어서 대한체육회가 지워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 낮 최고 기온이 38도를 넘어서는 등 폭염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제주도는 중국에 상륙한 태풍 레끼마의 영향으로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되면서 하루에 20만 명 넘게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구 버려지는 면세품 쓰레기나 불법 주정차 같은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질 않는데 뉴스미션에서 사흘간 인천공항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북한이 오늘 새벽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쐈습니다. 지난 6일 이후 나흘 만이자 올 들어 7번째입니다. 청와대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무력 시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허진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북한이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쏜 발사체 2발은 400여 킬로미터를 날아간 뒤 동해 먼바다에 떨어졌습니다. 비행고도는 약 48킬로미터, 속도는 마하 6.1 이상으로 보여 이번에도 합동참모본부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에 이어 지난 6일 발사된 북한판 이스칸데르, 즉 KN-23과 비행 특성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올해 북한이 동해상에 발사체를 쏜 건 지난 5월부터 모두 7차례입니다. 특히 지난달 31일 이후 이틀 나흘 간격으로 4차례나 발사체를 쏴 올렸습니다.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발사와 관련해 청와대는 내일부터 실시하는 한미연합 지휘소 훈련에 대응한 북한의 무력 시위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미 관영 매체를 통해 여러 차례 훈련 중단을 요구해왔습니다. 연합훈련이 20일까지 이어지는 만큼 북한이 추가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 군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JTBC 허진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발사체를 쏘기 몇 시간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서 친서를 받았다고 공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워게임, 즉 한미연합훈련에 불만을 표시했다면서 자신도 마음에 안 든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안을 설명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받았다고 공개했습니다. With that being said, I got a very beautiful letter from Kim Jong-un yesterday. It was delivered. It was hand delivered from. 북한이 발사체를 쏘기 6시간가량 전이었습니다. 편지는 3페이지 분량으로 매우 개인적인 내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언급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면서 한미 연합훈련 얘기를 꺼냈습니다. No, he wasn't. He wasn't happy with the test, the war games. The war games on the other side with the United States. 최근 시험 발사는 연합훈련 때문이지 미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북한 측 메시지로 읽힙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훈련을 좋아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보상을 받아야 한다면서 한국에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회담 직후에도 같은 말을 한 바 있습니다. 훈련에 불만이 있다는 반응으로 김 위원장 달래기와 방위비 분담금 압박,
두 개의 신호를 동시에 발신한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동안 핵도 장거리 미사일도 없고 단거리 시험만 있었다며 대화 기조에 거듭 방점을 찍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이렇게 한쪽에선 발사체를 계속 쏘면서 미국을 향해선 친서 정치를 펼치고 있는 북한의 뜻, 과연 뭔지 취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김선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얼핏 모순적으로 보이는 이 두 개의 북한발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북한은 최근 발사체를 쏠 때마다 이 한미 연합훈련 때문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오늘도 북한 매체들은 이 전쟁 연습이 가져올 파국을 생각하라, 또 파멸을 얻을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연합훈련을 문제 삼았는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다는 그 친서 내용에도 월게임이 싫다,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모순된 메시지라고 규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대화를 하자고 이 메시지를 친서를 보냈는데 그게 알려진 지 6시간 만에 발사체를 쏜 거 아닙니까? 이게 대화할 의지가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좀 헷갈리게 하는 구석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북한이 그동안 낸 담화를 살펴보면 그 부분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북한은 그동안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을 꾸준히 강조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화답하듯이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해서 북미 합의 위반은 아니다, 별일 아니다, 이런 취지로 여러 번 입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예. 종합을 해보면 김 위원장은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불만은 우리 정부를 향해서만 표출을 하고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직접적인 압박이나 위협은 아니다, 이런 메시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런 메시지를 미국 입장에서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만간 북미 대화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전망도 나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지난 7일에 이 북한과 두어 주 안에 이 협상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한 바가 있는데요. 이 시기가 마침 북한이 그동안 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왔던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는 20일과도 대강 맞아 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이 시기를 즈음해서 북미 대화가 재개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한미 연합훈련을 놓고서 김정은 위원장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도 조금 전에 이제 워싱턴에서 전해온 리포트에 따르면 나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발언이 앞으로 훈련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당장 이미 진행 중인 훈련의 내용이나 규모가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훈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했던 발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미국이 돈을 내는 게 싫고 그래서 한국한테 그 돈을 돌려받겠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결국 뜯어보면 훈련이 싫다기보다는 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 메시지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과는 대화를 하면서 한국에게서는 또 원하는 것을 얻어내겠다,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군요. 네. 자, 마지막으로요. 이미 시작된 이번 한미연합훈련의 명칭이 뒤늦게 결정이 됐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이번 하반기 연합훈련의 명칭이 연합지휘소 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서 이름을 안 붙이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본훈련이 시작되는 11일 직전에서야 명칭이 공개가 됐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김선미 기자였습니다. 사지 않겠다, 가지 않겠다. 노 재팬이라는 구호로 시작된 일본 불매 운동이 벌써 한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일본 맥주를 사지 않는 정도로 시작했죠. 시간이 갈수록 소셜미디어를 통해 범위도 넓어지고 그 방법도 정교해지면서 소비자들은 이제 일본산 원료가 들어가 있는지까지 가려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불매 운동의 결과가 숫자로 잘 드러나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여행업계입니다. 성화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 지방 도시를 찾는 한국인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最近今のところは見えないですね。普通もあんまり見えないですね。 여행 거부 움직임이 커지자 일본행 비행기도 급감했습니다. 항공사들이 앞다퉈 노선을 없애거나 작은 비행기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항공사 7곳을 조사해보니 티웨이 항공이 가장 많이 줄어듭니다. 일주일에 약 14,000석이 감소합니다. 그 밖의 항공사도 일본 노선을 점차 감축하면서 총 5만 석이 넘게 사라집니다. 단순히 계산하면 한 달에 약 20만 석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대신 항공업계는 중국, 동남아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늘길뿐 아니라 바닷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 부산 국제 여객터미널을 통해 일본을 오간 사람들은
지난해보다 33% 줄었습니다. 대마도를 오가는 여객선 2척은 아예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해외여행은 보통 미리 계획을 하는데 일본행은 갈수록 예약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행 항공편과 여객선 모두 사라지는 좌석수가 더 많아질 전망입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아베를 대단한 지도자라고 치켜세우고 또 여성을 비하하는 막말 동영상을 직원조에서 틀어 물의를 빚은 한국 콜마. 어제 공식 사과를 했지만 이젠 불매 움직임이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치권에서는 비판 성명이 이어졌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인터넷에서 한국 콜마를 검색하니 불매운동에 나서자는 내용의 글이 퍼지고 있습니다. 한국 콜마의 자체 브랜드를 단 제품은 물론이고 일본 콜마가 합작으로 세운 다른 회사들 이름까지 올라왔습니다. 특히 한국 콜마가 원료를 공급해 생산한 다른 업체들의 제품 이름 70여 개도 리스트 형태로 정리돼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한국 콜마가 동영상에 대해 사과했지만 진정성이 없었다는 반응입니다. 한국 콜마 홈페이지는 접속자가 몰리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종일 마비됐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지적이 나왔습니다. 편향된 식민사관으로 인해 열패감에 빠져있는 회장 개인의 정치적 관점을 직원들에게 강요한 점에 대하여 윤동환 회장이 직접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십시오. 1990년 세워진 한국 콜마는 일본 콜마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 콜마 측은 수년 전 지주회사 체제로 바뀌면서 한국 기업이 됐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이번에는 일본 유명 화장품 업체인 DHC 이야기입니다. 자회사로 방송국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 내보내는 게 화장이나 미용 관련이 아니라 주로 정치 프로그램입니다. 게다가 대놓고 한국을 비하하고 역사를 왜곡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도 제품을 많이 팔고 있는 회사인데 이래도 되나 싶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일본 DHC 텔레비전의 한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의 불매 운동을 비하합니다. かの国は熱しやすく冷めやすい国ですからね。あんまりこれに対して同じ土俵に乗ってね、日本がワイワイ言うんじゃなくて、もう静かに見てると。 역사 왜곡 발언도 서슴지 않습니다. 当時朝鮮人はですね、文字で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最初の教科書は東京の印刷でそれを広めたんです。日本人がハングルを統一して、この文字はこれにしましょう、これはこれにしましょう。日本人がハングルを統一して今のハングルできたんです。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엔 예술성이 없다며 이런 막말도 했습니다. 100棚置きの現代アートコーナーとか言って私が立ち上がって陣地を出してもええのかって話ですね。 주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DHC 텔레비전은 중간중간 자사 화장품 광고도 내보냅니다. 요시다 요시아키 DHC 회장은 과거 제1동포를 비하하거나 극우 정당을 지원했다는 논란 등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DHC는 2000년대 초 한국에 진출해 화장품과 건강 보조제 등을 팔고 있습니다. DHC 측에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방송국 프로그램에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좀 질문을 드리고 했었는데 여러 차례 해명을 요구했지만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다음 주엔 광복절이 있고 그 하루 전인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세상에 알린 날이기도 하죠. 기리미를 앞두고 오늘 할머니들이 계신 나눔의 집엔 많은 시민들이 모였는데 김지성 기자도 다녀왔습니다. 일본 침대 위안부로 강제로 끌려갔던 김학순이 말이 나오지나 못해서 강제로 못 잡히고 13살 나이에 만주로 끌려간 소녀는 90살 노인이 됐습니다. 너는 죽었고 시대군 좋은 사무 시절에 잊고서 미래는 돈도 벌고 공부도 시켜준다는 말에 속아 위안부로 끌려갔던 이름이 같은 또 다른 이옥선 할머니.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공식 사죄와 법정 배상을 요구를 하는데 그걸 하지 않죠. 정치상을 아파하고 경제상을 아파하지. 그런데 이게 얼마나 나쁜 짓입니까? 2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오는 14일 피해자 기리미를 앞두고
오늘 할머니들이 모여 사는 나눔의 집을 찾았습니다. 시민들은 극우 성향 인사들의 위안부 망언에도 분노했습니다. 할머니들이 상처를 받은 만큼 제3자가 나서서 용서를 하니만이 뭐 그런 언급을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납득이 가지 않고요.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고 두 번째로 맞는 올해 행사는 지난해보다 자원봉사 신청자 수가 2배 가까이 늘기도 했습니다. 지난 4일 피해자 할머니 한 명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생존자는 20명만 남았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평화의 소녀상을 추가로 세우는 운동도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자는 뜻에서 앉았다가 일어나는 모습의 소녀상,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해서 만든 소녀상. 이런 특별한 소녀상으로 그 의미를 더하고 있는데 김태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가락동의 송파책 박물관 앞에서 작은 공원을 만드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 자리엔 오는 14일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에 맞춰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집니다. 소녀상 건립은 지난해 지역 학생들의 아이디어로 시작됐습니다. 소녀상을 세우자는 내용의 글을 송파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리고 이후 지자체와 주민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소녀상은 저희 시민들이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갈 미래의 모습입니다. 역사적인 아픔을 공감하고 또 미래를 같이 이끌어가는 어떤 그 역동적인 모습을 담아냈습니다. 오는 14일 서울 강동구청 앞에도 소녀상이 세워집니다. 주민들이 직접 모금 활동을 벌이고 바자회를 열어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모금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자. 그래서 그것이 우리 역사의 올바른 정의를 되찾고 시민들 실천 속에서 만들어지는 소녀상은 각 지역별로 더 많이 확산되어야 된다. 경기 이천과 하남 등 다른 지자체들도 소녀상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8년 전 위안부 피해 실상을 알리기 위해 일본 대사관 앞에 처음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최근 건립운동이 확산되면서 전국에 세워진 소녀상도 100개를 넘었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서울 종로 옛 일본 대사관 앞엔 오늘도 촛불이 켜졌습니다. 닷새 뒤 광복절에도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현장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잠시 연결하겠습니다. 자, 우선민 기자, 오늘 많이 더웠는데도 한 15,000명 정도의 시민들이 모였다고요. 좀 어떤 목소리들이 나왔습니까? 네, 집회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곧 행진이 시작됩니다. 이곳 대사관 앞에서 안국역, 종각역을 거쳐 조선일보 건물 앞까지 시민들이 행진할 예정입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한쪽에 친일 적폐 청산하자, 반대편엔 한일 군사협정 폐기하자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었습니다. 오늘 집회에선 일본의 행보가 역사를 왜곡하고 경제를 침략하는 것을 넘어 동북아 전체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네, 조금 전에는 청소년들도 서울 시내를 행진했다고요? 네, 앞서 오늘 오후 4시쯤엔 청소년 20여 명이 평화의 소녀상 앞에 모였습니다.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당시 교복을 입었습니다. 아베 정부를 규탄하는 청소년 1000명의 뜻을 담은 선언문을 낭독했고요. 이어 광화문 일대를 행진했습니다. 네, 오늘이 벌써 4번째 주말 촛불 집회인데 주말은 아니지만 다음 주 광복절에도 집회가 예정돼 있죠. 네, 다음 주 목요일은 74주년 광복절입니다. 수요 집회도 1,400회를 맞이하는데요. 광복절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오후 6시부터 촛불 집회가 열리고요. 전국 곳곳에서도 광복절을 전후해 촛불 문화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집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오선민 기자였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일본 도쿄에서도 야스쿠니 참배를 반대하는 한국인과 일본인 400명 정도가 모여서 노 아베, 노 야스쿠니를 외쳤습니다. 한일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야스쿠니 반대 도쿄 촛불 행동은 오늘 도쿄에서 지금의 야스쿠니와 식민지 책임이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연 뒤 야스쿠니 신사 앞까지 약 1.5km 행진을 벌였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두 나라를 향해서 사이좋게 지내길 바란다.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3주 만에 나온 한일 관계에 대한 언급인데 이 말의 온도로 볼 때 미국이 직접 중재에 나설 뜻은 없어 보입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파기를 검토 중인 지소미아, 즉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에 대해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South Korea and I hope that Japan start getting along with each other. You know, they're supposed to be allies. 지소미아가 연장돼야 한다는 생각을 간접적으로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현재 한일 갈등에 대해선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습니다. South Korea and Japan are fighting all the time. They've got to get along because it puts us in a very bad position. 약 3주 전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을 받았다며 한일 두 나라가 원하면 내가 관여하겠다고 중재에 나설 뜻이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별다른 중재 시도는 없었고 3주 만에 내놓은 입장도 한일이 알아서 잘 지내줄 걸 당부하는 데 그친 겁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앞으로도 한일 간 대화는 촉구하되 직접 뛰어들어 갈등 해소에는 나서지 않는다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올린 지도 한 장이 이웃 나라들을 자극하면서 외교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해 우리가 강하게 항의한 데 이어서 이번엔 러시아가 일본과 분쟁 중인 땅 쿠릴 열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했다며 문제 삼고 있습니다. 현지에선 올림픽 보이콧 얘기까지 나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작은 섬. 그러나 이 땅을 사이에 둔 일본과 러시아의 갈등은 100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홋카이도 위쪽에 위치한 이곳을 일본은 북방 영토라며 자국 땅이라 주장하고 러시아는 남방 쿠릴이라 부르면서 시류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홈페이지 속 지도에 쿠릴 열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했습니다. 러시아는 오늘 도쿄 조직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Мы считаем, что подобные действия, они неправомочны. Я только что объяснила, почему. Такие действия явно не идут на пользу создания подобной атмосферы, но точно могу сказать, что ее отравляют. 러시아 언론은 한 발 더 나가 러시아가 쿠릴 열도 문제 때문에 2020년 도쿄올림픽 보이콧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지도엔 독도 역시 일본 땅으로 그려져 있어 대한체육회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 항의했고 도쿄 조직위와 협의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대한체육회는 또 올림픽 선수촌 식당에서 후쿠시마산 식재료가 사용될 경우 우리 선수들의 먹거리를 직접 챙기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산 식자재 검역이 잘 진행되도록 일본의 협조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예, 오늘도 정말 더웠습니다. 햇볕이 내리쬐면서 서울 영등포의 낮 최고 기온이 38도를 넘기기도 했는데요. 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김세현 기상 전문 기자입니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입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살펴보니 불이 난 듯 온통 붉게 물들었습니다. 가까이 살펴본 거리는 더 뜨거웠습니다. 명동 상점가는 44도, 자동차의 열기까지 더해진 도로 표면은 50도가 넘습니다. 오늘 가장 더웠던 지역은 서울 영등포구로 38.2도까지 올랐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37도가 넘는 등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습도도 높아 낮 동안 달궈진 대기와 지표면의 온도가 쉽게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이 때문에 어젯밤 전국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열대야는 오늘 밤에도 이어지겠습니다. 월요일인 모레에는 태풍 레끼마의 가장자리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래도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등 더위가 당분간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세연입니다. 제9호 태풍 레끼마가 중국 동쪽 해안을 따라 올라오면서 중국 저장성에 상당한 피해를 남겼습니다. 지금 간접 영향권에 든 제주에도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 내일까지 비도 많이 오면서 항공기와 선박 운항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제9호 태풍 레끼마의 영향으로 제주도는 전 지역에 오전부터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제주공항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하루 제주에서 중국 상하이 등으로 가는 항공기 7편이 결항했습니다. 제주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제주 남부 먼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선박 운항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제주와 완도 여객선 운항과 소형 선박 운항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제주에는 최고 1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 레키마는 중국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면서 큰 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 200채가 무너지고 3천여 채가 파손됐습니다. 도로가 침수되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 13명이 목숨을 잃고 16명이 실종됐습니다. 동부 조장성 내 6개 시에서만 300만 명 넘는 이재민이 발생하고 75만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 때문에 저장성 등 해안 지역에서는 어제부터 주요 고속도로가 폐쇄됐고 고속철 운행도 중단됐습니다. 태풍 영향권에 들기 시작한 상하이에서도 25만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해마다 여름 휴가철에 가장 바쁜 곳 중 하나가 바로 공항입니다.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몰리다 보니 갖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취재기자가 인천국제공항에서의 사흘을 지켜봤습니다. 시청자들의 요청이나 제보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뉴스 미션. 대테러 요원부터 미하원까지 공항 이용객들에게 당부하는 이야기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예원 기자입니다. 하루 20만 명 넘게 찾는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제 옆으로도 해외로 떠나려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는데요. 휴가철 공항 곳곳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뉴스 미션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테러대응팀 박예사건장입니다. 예, 위치가 어디시라고요? 헬멧을 쓰고 방탄조끼를 입은 보안 요원들이 서둘러 출동합니다. 취재진도 함께 가봤습니다. 도착지는 공항 3층 여자 화장실 앞. 검은색 가방 하나가 한참 놓여 있어 수상하다는 신고입니다. 엑스레이 촬영하겠습니다. 엑스레이. 하루 평균 10번. 모든 신고에 이 작업을 거칩니다. 대부분은 이처럼 단순 유실물이고 실제 폭발물이 발견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테러가 잇따르는 만큼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짐을 두고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공항 이용객들은 공포감이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엔 위탁수화물 검사실로 향했습니다. 한쪽에 가방이 쌓여 있습니다. 참치캔과 소지품 사이로 나오는 건 보조 배터리. 기내에 직접 들고 타야 하는데 이용객들이 자주 헷갈려합니다. 이거는 들고 타시는 게 안전하시니까 들고 타세요. 네. 이거는 저희가 빼드릴게요. 가방은 검색 요원들이 직접 열어야 합니다. 가방 열어볼게요. 저희는 들어올 수 없으셔서요. 저희가 한번 긴장할게요. 검색해야 할 수화물이 많아 시간이 길어지면 항공기 지연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공항에 사람이 많아지면 미화원들도 분주해집니다. 몸집보다 훨씬 큰 카트를 끌고 수시로 집게로 쓰레기를 처리합니다. 공항 곳곳에는 이렇게 쓰레기통이 비치돼 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나뉘어 버리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쪽을 보시면 일반 쓰레기통에 이런 물병 같은 재활용 쓰레기들이 마구 버려져 있습니다. 치우는 건 결국 미화원의 몫입니다. 짐을 잔뜩 싣고 온 한 여성은 3층 출국장 로비에 자리를 잡더니 상자를 뜯기 시작합니다. 국내에서 산 제품을 하나하나 뜯어 가방에 싣습니다. 체크인 카운터로 이동하고 나니 상자들만 덩그러니 남습니다. 그걸 하루 종일 하다 보면 사람들 먹다 막 흘리고 그런 것도 많고. 성수기엔 불법 주정차도 많아져 수시로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공항 측은 여름 한 달간 이용객이 650만 명을 넘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항을 이용하는 것 작은 부분만 지켜도 어렵지 않을 겁니다. 뉴스 미션 이혜원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양양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버스와 승용차 2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승객을 포함해서 30명이나 다쳤는데요. 도로가 통제되면서 차량들도 2시간 넘게 발을 묶였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터널 안에 관광버스가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 바로 옆 승용차는 뒤집어졌습니다. 또 다른 차량은 앞이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도로에는 잔해물이 나뒹굴고 뒤따라오던 차량들이 멈춰섰습니다. 오늘 오후 3시 50분쯤 경기도 가평군 서울 양양고속도로 창의터널에서 차량 석 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승용차 2대가 먼저 추돌했고 충격에 밀린 차량이 1차선에서 달리던 28인승 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30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3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찰이 사고를 수습하는 동안 3개 차선을 모두 통제했습니다. 양양 방면은 2시간 넘게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갓길에 부상자분들이 피 흘리면서 앉아 있었고요. 그리고 2시간 정도는 갇혀 있었어요. 모두 가도 못하고요. 경찰은 블랙박스를 확보해 사고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승용차 운전자의 음주 여부 등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서울 강변북로에서 한 시민이 만취 운전자를 발견하고는 추격전을 벌인 끝에 붙잡았습니다. 운전자가 경찰을 따돌리고 나중엔 차에서 내려 도망치기까지 했는데 끝까지 쫓아가서 잡은 겁니다. 경찰인 아버지를 떠올리며 용기를 냈다고 하는데요. 이상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4일 밤 서울 강변북로 한 차량이 차선을 넘나들며 달리자 음주운전을 의심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합니다. 색깔이 뭐예요? 검은색이요. 검정의 속도는요? 속도는 지금 제가 80으로 가고 있긴 하거든요. 우회전해서 용산구청 방향으로 지금 갔어요. 용산구청 방향으로 우회전해서 지금 가고 있다고요? 음주 여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다른 차량을 쫓자 김 씨가 다시 연락합니다. 뭐야? 그 차 말고 어디가? 그 방금 음주운전 신고했는데 지금 서울역 앞으로 갔어요. 서울역 앞으로요? 경찰이 운전자를 붙잡았지만 또 도망쳤고 김 씨가 뒤쫓자 차에서 내려 달아났습니다. 김 씨의 추격에 경찰까지 거들어 위험천만한 상황은 끝납니다. 시민 김 씨는 현직 경찰관의 아들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이제 경찰관이셔가지고 저게 만약에 우리 아버지였다면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니 쫓아가야겠다. 붙잡힌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관 아들의 용감한 추격으로 혹시 모를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2달 넘게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홍콩에 과거 우산혁명을 강제 진압했던 경찰 2인자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당시 무려 1000명을 체포했었는데요. 은퇴한 인사를 굳이 다시 불러온 만큼 홍콩 정부가 좀 더 거친 방식으로 시위를 진압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홍콩 시민들이 공항 로비를 빼곡히 채웠습니다. 입국장을 들어서는 외국인들에게 시위의 취지를 알리려는 겁니다. 令到來港嘅遊客都知道，即係提高翻個國際個關注度咁樣。 시위대는 여전히 평화 기조를 강조합니다. 咁和平嘅支持，如果係暴動嘅或者佢哋認為係暴亂嘅，我哋盡量勸解。應該係我哋而家做我哋呢啲50歲樓上㗎啦，我哋呢啲50歲以上嘅人應該做嘅嘢咯。 하지만 홍콩 정부의 태도는 어느 때보다도 강경합니다. I don't think we should just sort of make concessions in order to silence the violent protesters. 정부는 당장 송환법 반대 시위 이후 처음으로 주말 행진을 하나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경찰 내 강경파로 알려진 앨런 로 전 경무부처장을 특별직무부처장에 임명했습니다. 2014년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하며 일어난 우산혁명 때 시위대를 강제 해산하고 1000여 명 체포를 주도한 인물입니다. 앨런 로는 특히 10월 신중국 건국 70주년 기념식 행사 준비까지 맡은 걸로 알려졌는데 이 때문에 10월 행사 전에 이번 사태를 끝내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10년 전 히말라야를 오르다 실종됐던 직지 원정대 소속 민준영, 박종석 대원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지난달 말 현지 주민이 실종 장소 근처 얼음이 녹으면서 시신 2구를 발견한 건데 두 대원이 실종될 당시 입었던 등산복과 같은 브랜드의 옷을 입고 있었고 한국 관련 소지품도 나왔다고 합니다. 유족 등은 신원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올해쯤 네팔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이 첫 재판을 앞두고 변호인을 새로 선임했습니다. 앞서 고유정 변호를 맡았다가 비판 여론에 사임한 변호사 5명 중 1명입니다. 해당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보니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걸 뒷받침할 증거가 많다며 살해 혐의 등은 모두 인정하지만 범행 동기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새벽 인천에서 6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차에서 불이 나는 바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불이 난 걸 본 다른 운전자가 119에 신고했는데
소방과 함께 출동한 경찰에 덜미가 잡힌 겁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타이어에 구멍이 난 것도 모르고 계속 차를 몰다가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불이 차량 전체로 번졌지만 불길이 번지기 전에 무사히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오늘 새벽 부산 송도 암남공원 앞바다에서 배가 뒤집힌 채 발견돼 해경이 어민 한 명을 찾고 있습니다. 해경은 64살 정모 씨가 새벽 3시쯤 이 배를 몰고 나선 사실을 확인한 뒤 헬기 등을 동원해 수색하고 있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최재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한국당의 잔반으로 정했습니다. 예, 잔반이라고 하면 보통은 먹다 남은 밥을 떠올릴 텐데 그 이야기는 아닌 거죠? 네, 일단 뭐 잔반하면 먹다 남은 음식물, 밥을 가장 먼저 떠오르실 텐데 뭐 음식점 가면 남기지 말라고 이런 글들 많이 보시게 되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잔반은 이건 아니고 조선시대의 몰락한 양반을 의미하는 잔반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키워드를 풀어보자면 한국당의 몰락한 양반들 정도 되겠군요. 맞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쓴 말입니다. 오늘 쓴 페이스북 글 하나를 소개해드리죠. 저들은 백성들을 선동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잔반들이 그나마 남아있는 한 줌도 안 되는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해서야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겠나. 이렇게도 썼습니다. 예. 이미 오래전에 잔반들은 몰락했는데 그들만 그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 예. 지금 이 글을 보면은 저들은 아마도 정부 여당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잔반이라고 하면 자유한국당 쪽을 이야기하는 것 같군요. 맞습니다. 홍 전 대표가 요즘 주로 비판하는 대상이 뭐 정부 여당 아니면 한국당의 주류, 그러니까 친박계 이렇게 둘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게 타당할 겁니다. 예. 이 잔반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 조선시대 후기 들어서 양반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양반 사이에도 좀 계층이 생기게 됩니다. 이걸 피라미드 구조로 좀 단순화해보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피라미드 꼭대기의 양반들은 권반, 그리고 권력을 가지지 못한 양반들, 다수의 양반들은 향반과 잔반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 향반 같은 경우에는 힘은 없지만 그나마 땅이라든지 돈은 가지고 있는 양반인 반면 잔반의 경우는 힘도 없고 돈도 없는 이 농민이나 다를 바 없게 된 신세를 말합니다. 예. 어찌 보면 먹고 남은 밥 잔반처럼 신세가 된 사람들이 몰락한 양반, 잔반이라 할 수 있는데 홍 전 대표가 친박계를 여기에다 빗댄 겁니다. 그러니까 잔반 처진 친박계가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해하고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예. 최재훈 기자가 역사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해왔군요. 예, 그나저나 이제 홍 전 대표 요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글 쓰는 횟수가 부쩍 많아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8월 들어서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거의 하루도 빼먹지 않고 글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저렇게 여러 가지 글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당 지지율이 황교안 대표 취임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 황교안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 시점에 홍준표 전 대표가 저렇게 활발히 글을 쓰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 전 대표는 내년 총선에 나갈 거다. 이렇게 선언까지 한 상황입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부적절한 엄지척으로 정했습니다. 예. 엄지척이라면은 보통 이렇게 하는 맞습니다. 엄지척 이야기하는 겁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은 텍사스주 엘패소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충격이 계속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현장 찾아가서 피해자들 만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진 한 장에서 비롯됐습니다. 사진을 좀 보시면 저 멜라니아 여사가 갓난 아기를 안고 저렇게 웃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옆에서 활짝 웃으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안고 있는 아기가 이번 총기 난사 사건으로 엄마와 아빠와 엄마를 잃게 됐다는 겁니다. 예. 저 아기는 지금 뭐 아무 영문도 모르고 있을 텐데 저렇게 아기를 아는 상황에서 엄지척을 했다는 것 상당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겠군요. 네, 실제 미국 내 여론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 미국 소셜미디어에서 트럼프 썸즈업, 트럼프 엄지척을 쳐보면 이렇게 많은 비판의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같이 비판의 얘기들이고 또 반대 진영인 민주당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진 촬영 위해서 부모 잃은 아이를 소품처럼 썼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번 사건은 좀 다른 인종을 혐오하는 백인 남성의 증오 범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 평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인종차별적 발언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지적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많은 시청자분들이 지금 저 사진 보면서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 엄지척하고 있는 모습 익숙하다고 느낄 겁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여러 상황에서, 여러 장면에서 이 엄지척하는 모습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사진들을 보면 유난히 엄지손가락을 치켜든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렇게 뭐 여기저기 이동할 때 행사 때마다 엄지손가락 치켜들고 있고 뭐 다른 것도 뭐 이렇게 쌍엄지를 치켜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 외교 무대에서도 뭐 문재인 대통령 만날 때라든지 일본의 아베 총리를 만날 때도 저렇게 엄지손가락 치켜들고 있고 그러니까 카메라만 보이면 습관적으로 엄지손가락을 든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이번엔 아무리 눈앞에 카메라가 많았어도 바로 곁에 있던 아기를 먼저 생각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최재원 기자였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